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이란 책을 통하여서 리더십의 유형과 또한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리더십 책의 제4장 리더의 딜레마 결단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쓰신 분은 조셉 바다리코 교수님이고 본 책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게재된 글입니다. 소제목으로 결단의 순간을 위한 준비라는 그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리더는 때때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리더십이 어떤 준비를 갖추어져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다양한 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일은 관리 업무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위기에 처해지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단에서의 결단의 순간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결단의 순간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가 필요한 것이며 보다 큰 과정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하는데 성공적인 관리자들은 결단의 순간이 실제로 나타나기 훨씬 전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건들을 미리 마련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라는 분은 한 아이디어의 진실은 그 안에 본래 존재하는 움직이는 특질이 아니다. 진실은 우연히 아이디어에 포함될 뿐이다. 그 아이디어는 진실이 되고 사건들을 통하여 진실로 만들어진다. 그 아이디어의 진실은 사실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하여서 리더십에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준비하고 계획해 나가며 결단의 순간들을 미리 관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리자들은 우선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의해서 특별한 하나의 해석이 우세해지도록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집단 내에서 나의 해석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위 여건을 마련해 놓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또한 예시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 시간 했던 아다리오의 예를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 아다리오라는 그런 인물이 회사에서 팀장 직급에 있는데 이 맥닐이라는 한 회계 담당자를 채용한 것이죠. 근데 그 여자는 미망인이었고 한 아들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다리오는 이 맥닐이라는 한 여직원의 그러한 처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조금 늦거나 아니면은 좀 일찍 퇴근하거나 이런 좀 변동성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해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중간 관리자인 월터스, 이분도 여자 직원인데 이 월터스는 이 맥닐이 이렇게 아침에 늦거나 애들 데려다 준다고 하는 걸 전혀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회사가 분할 합병 때문에 회계적으로 바쁠 때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아다리오에 포스트잇으로 메모를 남겼는데 아다리오가 그걸 그냥 넘겼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중간 관리자인 월터스가 메모를 남기고 이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아다리오와 월터스와 맥닐 3자 간의 회의를 하려고 했지만 바로 그 하루 전에 이 월터스가 이 아다리오보다 더 윗직급 상무급이겠죠. 직접 가서 상황 설명을 하고 맥닐 사무실로 바로 달려가서 맥닐을 4시간 안에 그 사무실을 떠나라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서 해고 통고를 해버린 것이죠. 아다리오는 중간에 벙 찐 겁니다. 왜냐하면 아다리오는 이 집과 또 이렇게 직장 간의 균형을 중시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가치가 이 중간 관리자인 월터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러한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리더의 결단의 순간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다리오는 자신의 견해에 반하는 과정이
한동안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미묘한 신호를 놓쳤는데, 월터스가 아다리오에게 맥닐의 해고를 건의하는 2개의 메모를 전달했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본다면, 이 메모들은 실제로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가 라는 걸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월터스의 계획에 대한 잠정적인 공표였는가? 내가 이 사람 해고할 테니까 미리 알고 있어라, 이런 것이죠. 아니면 아다리오의 권유에 대한 시험이었는가? 아다리오, 당신을 무시하고 난 이 사람을 해고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월터스는 아다리오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다리오가 이렇게 메모를 보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연 월터스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라는 걸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녀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의 태도에 대해 그가 맥닐을 해고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참견 안 하겠다, 네가 알아서 해고하든가 해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잘못 이해한 것이죠. 아마도 월터스는 아다리오도 맥닐의 해고를 바라지만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라는 하나의 가정인 것이죠. 요컨대 월터스가 회사의 최고 경영층에게 어쩔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아다리오의 결단의 순간은 뜻하지 않게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월터스가 선수 친 거죠. 가서 임원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 해고해야 된다 하고 선수 쳐가지고 아다리오 무시하고 그냥 처리한 것이죠. 즉 그녀는 아다리오를 앞질러 행동했고 그가 행동을 취하지 않아 생긴 빈자리를 채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리더가 결단의 순간에 결단하지 않으면은 그 순간을, 그것을 누군가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할 순간에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리더의 그런 의도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 일이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다리오는 업무 대 가족의 문제가 부각되어 갑자기 부서에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치하기보다는 가족과 업무 모두를 같이 기억이는 업무 문화를 부서 내에서 확립함으로써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접근법을 취했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다리오가 중시했던 가치는 일과 업무 대 가족이었다는 것이죠. 이 가치 때문에 맥닐이 자기 아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느껴오는 걸 용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다리오는 이 월터스가 맥닐을 해고 처리하기 전에 미리 그 구성원들에게 이 업무 대 이 가족, 이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미리 인식시켜주고, 또 이 맥닐의 아들을 소개시켜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감대를 미리 형성해 놓아야 됐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다리오에게는 사건의 마지막 단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중간관리자 월터스가 임원하고 만나서 그 사람 그냥 자르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계관리 분야에서 그녀가 일하며 보여준 능력과 경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비록 이 맥닐이 자식 때문에 늦게 오고 좀 일찍 하고 하지만 이 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탁월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를 미리미리 이렇게 양념으로 회사 내에서 쳐놓고 임원들에게도 이야기해놓고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해놔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떤 팀 내 리더십의 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맥닐의 아들을 만나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야 된다. 이 기회의 제공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기회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녀가 달성해온 일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달성한 여러 회계적인 일들을 다른 사람 역시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달성한 일들을 이해하고 진가를 인정해 주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소제목으로 넘어가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라 라는 그런 소제목입니다. 결단의 순간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련 당사자들 모두에게 많은 위험과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라는 그러한 것인데, 대체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해를 먼저 고려할 것이며, 이런 기업 여건 속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나 잘 설계된 과정이 뒷받침해도 업무는 성공적으로 수행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자들은 적극적으로 조직의 싸움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항상 전투태세를 딱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관리자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전술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술적인 측면도 중요하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함께 게임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기기 위한 게임을 하고 있는가? 단순히 함께 있다는 것, 그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기기 위해서 이 게임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이어 마이크로 월드에서 월터스와 아다리오 사이에 발생했던 해석상의 갈등은 확실히 더 큰 권력 투쟁의 사실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맥닐이 해고되기 전에는 월터스가 아다리오의 직무를 넘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 임원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맥닐을 해고한 일을 실현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다리오가 하는 업무를 슬슬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리더가 결단의 순간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전투 태세와 전술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고 경영층은 책임지고 일하는 그녀의 업무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최고 경영층이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결단력 있게 아다리오가 천천히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는 반면에 월터스는 거침없이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있었으며, 또한 세이어 마이크로 월드에서 조직 생활이 요령없이 옳은 일만 하려는 이상주의는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묵묵히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은 어떤 식으로 요령 있게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리더십의 그러한 개념 중 사자와 여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자처럼 용기 있게 한 번에 달려들 필요도 있고, 여우처럼 요령을 써서 전략을 써서 대처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맥닐을 채용했을 때 아다리오는 심정적으로 옳은 일을 한 것인데, 그는 그녀가 일을 하고자 하는 용기에 감탄했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 여건도 만들어주고 싶었으나, 그의 칭찬받을 만큼 좋은 의도도 운신의 요령이나 약삭 빠름, 정치적 직감 등에 의해서 뒷받침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착하고 그러니까 뚝심 있게 해나가고 자신의 일을 맡겨줄 사람이 좋죠, 직장에서. 하지만 이 리더의 자리에 점점 올라가게 되면 좀 더 이게 머리를 쓰고 굴리면서 일을 타이밍 있게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지략이나 전술이나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월터스는 기회를 잡았으며, 그녀는 때맞추어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자신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고위 관리자 중에서 강력한 동조자를 찾아냈다. 미리 준비를 한 것이죠, 이 사람. 머리를 쓴 것입니다, 이 사람. 맥닐을 해고하기 위해 가지고. 비록 아다리오가 실수를 했지만 이러한 결단의 순간이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맥닐이 해고된 이후에 아다리오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업무 가족 딜레마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동감하는 구성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 사건을 통해서 이 업무, 그 다음에 업무 가족,
업무, 가족. 이것의 균형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인지하게 된 것이고, 그만큼 자신이 이제 자신감을 얻은 것이죠. 우리로 치면 이게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가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보다 더 자신 있게 행동했고, 직속 상사에게 맥릴의 해고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을 한 것이 리더십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월터스에게는 그녀의 행동이 성과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가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내 허락 없이 그냥 함부로 사람 잘랐으니까 너 성과는 내가 확실히 낮게 평가할 거야. 이것을 주의를 준 것입니다. 아다리오는 뒤늦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했으며, 또한 사회에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개조차 지져주지 못한다 라는 그러한 마키아벨리의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인 것이죠. 사회에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개조차 지져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뚝심 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략과 지혜로서 잘 대처하는 것, 물론 그것이 막 어떤 나쁜 일을 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얻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조직을 잘 운영해 나가고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갈량과 같은 그러한 어떤 지혜와 지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판과 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그러니까 조셉 바다리코 교수님은 아다리오의 리더로서의 행동에 대한 문제, 즉 결단의식에 행동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을 잘 실례로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결단력 있는 리더십 개발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것인데, 이건 다른 방법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이러한 부분을 개발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 리더십 교육. 요즘 뭐 생산성 본부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기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그 자리에 앉는다고 그 사람이 리더십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 맞는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다루고 경험을 쌓을 때 그 사람에게 리더십이 생겨나고, 또한 그런 리더십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략과 아니면은 지혜와 아니면 그때그때에 맞게 타이밍 맞게 처세할 수 있는 처세술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한 리더가 되어야지 조직이 분열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많이 바쁘시니까 이 리더십 영상, 이것을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씩 있으니까 그것을 꾸준히 들으시면 바로 이러한 지략이나 지혜,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잘 숙지할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경영자의 결단의 순간이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바쁘시잖아요. 물론 이제 가서 저도 이제 그 오프라인 교육을 생산성 본부에서 이제 리더십 관련해서 들을 텐데, 그렇지만 이제 많이 바쁘시니까 이렇게 리더십 강의들을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듣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익히는 그런 것들이 특히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경영자의 결단의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방향과 자신이 속한 작업 집단의 방향을 재규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내면 성찰과 계획된 행동 사이에 신중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때때로 좀 더 복합적인 유형의 결단의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결단의 순간이 오게 되고, 결단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리더십이 이것이 가늠되고 판명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노동조합, 대중매체, 주주, 그리고 기업의 다른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좀 더 큰 무대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청받곤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시판하고 있는 약품의 포장을 누군가 함부로 바꾸었다는 보고를 막 받은 최고 경영자가 직면하는 딜레마를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회사의
외국 공장에서 부녀자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매스컴의 보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리해야만 하는 경영자의 그러한 처지를 생각해보면 이런 유형의 의사결정은 고위층 경영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작업 집단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행동 경로로 접어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최고 경영자들의 어떤 발언이나 어떤 대처는 그 작업 집단뿐만 아니라 그 회사 전체의 그러한 중대한 어떤 결정의 길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번 제목으로 경영자의 결단이 필요한 위기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해서 경영자들은 보통 회의에 소집하고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컨설턴트나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는데 그러나 비록 이러한 조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자들이 시간을 들여 토론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최고 경영자들은 자신을 트레이닝하고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며 자신의 리더십 스킬을 기르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컨설턴트나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리더가 강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야만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데 반면에 입지가 약한 리더는 공허하고 절망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최고 경영자들은 개인의 비전을 가지고 사회의 큰 무대에 나서기 전에 자신의 행동이 회사의 안녕, 구성원의 일자리, 주주의 실질 소득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최고 경영자로서 회사를 이끌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것인가라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 구성원이 일자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가정이 갈림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투자한 이 주주들을 또한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심각한 고민이나 여기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또한 확인될 수가 있는데 나는 나의 지위와 내 조직의 힘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왔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88년에 프랑스 제약회사 루셀 위클라라는 제약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에두아르 사키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와 같은 중대한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키는 나중에 프랑스의 피임약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신약 RU486을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초기 테스트에서 그 약은 임신 후 첫 5주 동안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데 90에서 95%의 효과를 보였으며 사키는 그 약의 출시 여부를 고려하면서 자신이 커다란 국제적 논란에 휘말려 들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약은 개발했지만 이 윤리의 문제는 해결 안 됐다는 것이죠. 낙태 반대의 그러한 압력단체들이 굉장히 큰 압력으로 다가올 것이고 회사의 이미지 역시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작업 집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와 또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연구원들, 이 모든 이해관계가 갈린 그러한 문제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위치인 것이죠. 낙태 반대 단체들이 그 약이 출시 고려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격분하였는데 반면 낙태의 합법화를 지향하는 단체들은 그 약이 낙태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큰 진전을 보여준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 가치의 문제라는 것이죠. 루셀 위클라의 모회사인 획스트의 주주들은 대부분이 RU486의 시판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약이 시판된다면 획스트에 대한 대규모 불매운동이 벌어지겠다는 심각한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낙태시키라는 이런 약을 시판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압력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획스트
물건 사지 말자. 그럼 회사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루셀 위클라의 일정 지분을 갖고 있는 프랑스 정부는 RU486의 시판이 뒷골목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불법 낙태 수술을 근절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뒷골목 가서 낙태하느니 그냥 국가가 인정한 이 약으로 그냥 낙태하는 그런 것들, 합법적으로 이걸 인정해 줄게 라는 것입니다. 뭐 프랑스의 결정, 이 국가의 결정에 대해서 가타부터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라는 것은 차치하고, 아무튼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회사는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는 사키가 내려야 하는 결정이 확실히 개인적 결단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도 최고 경영자 이전에 RU486 개발에 오랫동안 몰두해왔던 의사였으며 활동 초기에 의학 분야 연구자로 일하면서 그 약의 기반이 되는 화학 성분의 개발에 관여했다는 것이죠. 이 약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약이 특히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을 비롯하여 수천 명의 여성들이 서투른 낙태 시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없으면 자기 손으로 그냥 낙태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낙태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목숨을 잃거나 몸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허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약을 통해서 그런 일은 방지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어떤 그러한 의미를 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가 그에게 나름대로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사키는 만약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약이 시판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약의 출시를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사키에게는 구성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책임이 또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회사 제품에 대한 고통스러운 불매운동과 회사에 대한 폭력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결정은 찬반 양론으로 나뉜 구성원들의 태도 때문에 더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일부 구성원들은 열정적으로 RU486의 개발 및 시판에 몰두했던 반면에 다른 구성원들은 윤리적인 문제와 회사와 회사의 다른 제품에 해를 끼칠지 모를 항의 시위와 불매운동 때문에 그 약이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구성원 역시도 이거 출시했다가는 불매운동 때문에 다른 약까지 다 못 팔게 된 그러한 처지에 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 반대를 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개발했는데 이것을 시판 안 하면 어떡하냐 라고 서로 그 구성원 내에서도 막 분열이 일어나고 막 아무튼 그 회사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요동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키는 자기 자신과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그 약을 시판할 수 있을까? 어떤 길을 택하든 그는 사회적으로 저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도덕적으로 RU486의 필요성을 설파하면서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시판해야 돼 이렇게 앞으로 들고 나가가지고 그것을 막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은 도리어 반발을 얻고 철퇴를 맞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접근법을 사용하기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일자리를 내놓고 회사는 길고 고통스러운 분쟁의 위험한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며, 이러한 유형의 세 번째 유형의 결단의 순간이 어려운 까닭은 경영자에게 경영자 자신과 자신의 작업 집단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와 사회에서의 회사 역할까지 구체화하고 드러내며 테스트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총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와 회사의 이 사회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생각해야 될 그러한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차원, 즉 개인적 차원과 작업 집단의 차원과 사회 전반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행동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한 컴플렉스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좀 더 논의를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주도권을 발휘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남을 뒤따라야 하는가? 우리는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주주와의 관계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하기 위해서 리더들은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회에서 조직 역할 및 회사와 이해관계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과감하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왔는가? 다시 한번 보면은 과연 나는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에서의 조직 역할들을 강구하면서 창조적이고 그리고 과감하게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창의적이어야 된다.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길을 돌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상상력으로 해야 된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범위,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감하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키는 루셀 위클라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는가? 그는 확실히 안이한 해결책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 임시 방편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키는 피임약과 다른 생식 관련 약품들을 시장에서 철수시킴으로써 몇 년간 끌어온 논란과 불매운동을 종식시켜 독일에 있는 회장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이 회사가 독일에 있나 봅니다. 본사가. 미국의 거의 모든 제약회사들은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냥 다 철수하고, 그래서 없던 걸로 이렇게 하는. 사키는 루셀 위클라의 사회적 역할을 표준적인 방식, 즉 회사는 주주의 재산이라는 차원에서 규정할 수도 있었고, 루셀 위클라와 획스트에 대한 불매운동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가 RU486이 시판에서 얻는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RU486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다른 빠져나갈 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키는 다음과 같은 과감한 방식으로 루셀 위클라의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기를 원했는데, 여기서도 바로 이 과감이 중요한 단어로 떠오르는 것이죠. 즉 수술하지 않고 낙태하기를 원하는 여성들과 이들을 담당하는 의사들은 회사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들이며, 회사는 민첩하고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을 통해 이들 이해관계자들의 위상을 지원해야 된다 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 피임약에 대해서 낙태약이죠. 이게 낙태약에 대해서 굉장히 시판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지위를 유지시켜 줘야 된다. 이쪽으로 과감하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의 리더십의 어떤 스타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키 자신의 핵심 가치에도 부합됐다. 사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과감하게 결단 내리고 가야 된다. 또한 그것은 대다수 구성원들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바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에게 분명한 것은, 그렇다면 이 사람에겐 이 약을 시판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약을 시장에 내놓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유일한 문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낙태에 대해서 반대한 입장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이 사키의 어떤 CEO로서의 리더십적인 행위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제 그 가치가 옳냐 그러냐 하는 것들은 차치하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창의력과 과감함과 상상력이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회 전반을 휘감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바로 리더는 바로 이러한 태도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것이죠. 비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내면적 삶과 작업 집단의 방향을 재규정하는 것에서 내면 성찰과 계획된 행동 사이의 신중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고위층 경영자들은 회사 전체를 돌아보아야 할 위치에 있고, 이런 위치에서 토론을 통하여 스스로의 입지를 다지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론이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다른 변호사나 컨설팅도 있지만 스스로의 입지를 내는 것들. 그래서 CEO들 보면은 책을 내잖아요. 그리고 강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그의 CEO로서의 위치, 자격, 이것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선 하나의 무형적인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이라던가 리더십에 대한 인정이라던가 권위에 대한 어떤 인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표면적인 자신의 직위 아래에 있는 그 리더십을 통해서 조직이 스무스하게 이끌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루셀 위클라의 최고 경영자 에드와르 사키는 프랑스 피임약을 시판하는 결단의 순간에 그 약이 높은 낙태율을 나타냈고, 프랑스 정부도 불법 낙태 수술을 근절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는 작업 집단, 회사 전체, 사회 공동체까지 고려해야 하는 결단의 순간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정치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치의 충돌인 것이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바로 이 리더십적으로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가고 여우와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 회사의 주주들의 만족을 신속하게 채워 주어야 한다는 핵심 가치대로 행동한 어떤 예를 제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토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리더십의 결단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책임, 이것과 관련된 건 매우 앞에 피임약의 예도 살펴보았듯이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리더십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과연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의적이어야 된다.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패턴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것이 가지는 문제점이나 이것이 또한 행해졌을 때 이루어질 모든 파급 효과들을 미리 이미지화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국 수행할 때는 과감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리더십에 있어서의 결단의 순간에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결단의 순간, 비전을 현실로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6장입니다. 리더의 딜레마, 결단의 순간, 비전을 현실로. 고위 경영자들은 자신의 윤리적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대자들과 동조자들 모두를 주의 깊게 따져보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회사 안팎에 어떤 동조자들을 두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노력에 저항하고 반대 투쟁을 벌일 세력은 어떤 자들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힘과 전술적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그들의 윤리적 기반을 과대평가하지는 않았는가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결정에 따라 소외될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세력이 보복을 가해오며 그것은 어떤 방법일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술적인 의문들은
다음의 질문들로 종합될 수 있는데, 친밀성, 창의성, 강인성을 어떻게 조합해야 나의 비전이 실현될 것인가? 이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듯이 친밀성, 치밀하게 자신의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창의성, 굉장히 창의적인 것은 사람에게 상당히 공감을 얻잖아요. 그럼 문제 해결에 빠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 마지막으로는 강인성, 어떻게 대담하게 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강인성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마키아벨리는 보다 간결하게 다음과 같이 이것을 언급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자처럼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여우처럼 행동할 것인가? 나는 사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여우가 될 것인가? 라고 마키아벨리는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의 행동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는 사자처럼 행동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으며 프랑스 정부가 RU486을 승인한 지 한 달 뒤인 1988년 10월 21일에 사키와 루셀 위클라의 경영위원회는 약의 시판과 관련하여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는데 10월 21일 회의에서 사키는 RU486에 대한 토론을 제안하여 경영위원회의 구성원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하면서 루셀 위클라의 초현대식 회의실에서 오랫동안 이 약을 반대해온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반대의 의견을 다시 내놓았는데, 즉 RU486은 심각한 불매운동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구성원의 사기는 떨어져 있으며 경영자들은 이러한 논쟁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이 약의 상당한 분량이 제3세계 국가에서 원가 수준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2시간이 흐른 후 사키는 표결을 제안하여 다시 한번 위원회를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했으니까 표결해서 그대로 하겠다. 굉장히 위원들이 놀랐겠죠. 그가 RU486의 시판을 보류하는 데 찬성을 하자 이 약의 운명은 명백해졌다는 것이죠. RU486 시판을 보류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표결에 통과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10월 25일에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이 결정을 알렸고 그 다음날 루셀 위클라는 낙태 단체들의 압력 때문에 이 약의 시판을 중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태 단체들의 말을 들어주겠다. 우리는 이 약의 시판을 중지하겠다. 수용한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이때 사키는 포기했을지도 마음간에 그냥 내려놨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시판하는데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겠다. 아니면 또한 그 가운데 여우와 같이 어떤 계략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근데 루셀 위클라 관계자는 그 결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 미국의 압력 단체들은 매우 강력하다. 아마 프랑스의 압력 단체들보다 훨씬 더 막강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그래, 이 프랑스 너희 압력 단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저 미국 압력 단체한테 밀렸어. 그래서 이제 이 약은 시판 못하는 거야.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프랑스 너네 미국에 안 돼, 잽이 안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뭘 건드린 것입니까? 프랑스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죠. 굉장한 어떤 여우와 같은 지략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리더십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이 치밀함과 이 창의성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연하게 밀어붙이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했다는 것이죠. 받아들이겠다, 시판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냐?
미국의 압력단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단순한 논리입니다. 회사의 결정과 그 과정에서 사키가 했던 역할은 약의 시판에 동조했던 사람들의 경악과 분노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시판 안 해? 그러다가 그 이유가 저 미국 압력단체 때문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회사와 회사의 경영진들은 유망한 공공의료 수단을 사장시켰고 비겁한 행동의 대표적인 예를 보였다고 비난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 회사가 약을 시판을 했을 때보다 보류했을 때 더 많은 그런 비판들이 막 쏟아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이 약을 시판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사회적으로 증가시킨 것이죠. 굉장히 머리를 이렇게 잘 굴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으로 사용한 것이죠. 이제 제갈량처럼 그렇게 머리를 쓴 것입니다. RU486의 개발에 결정적인 연구를 했던 사키의 동료이자 친구인 에밀 발리유에는 그 결정을 도덕적으로 수치로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압력에 굴복한 사키를 맹렬히 비난했다는 것이죠. 네가 도덕적인 그러한 소신에 따라 결정하지 못하고 압력단체에 밀려 수치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개인적 비난까지 해나갔다는 것이 친구 사이인데도. 가족계획 지지자들인 여성단체들과 미국과 유럽의 의사들도 이제 사키의 의견을 비판했다. 미국에 있는 의사들 역시도 이제 계속 비판이 커져가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약을 시판해 이거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거의 천재적인 머리인 것이죠. 다른 비판가들은 1960년대 루셀 위클라는 논쟁에 직면해서 피임약의 생산을 중단했다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번 결정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이건 뭐냐면 너희가 그러면 그렇지. 이 압력단체들이 있는데 너희가 할 수 있어? 이겁니다. 냉소적인 것이죠. 이렇게. 루셀 위클라가 시판 중지를 발표한 후 3일이 지나서 프랑스 보건장관이 이제 나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일이 커지는 거죠. 이 회사의 부회장을 사무실로 불러들여 만약 루셀 위클리가 시판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특허권을 시판할 다른 회사에게 이전을 시킬 것이라고까지 통보했다고 합니다. 점점 루셀 위클리는 이것을 시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시판은 자신이 원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판을 할 수 없어서 시판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시판을 했을 때 그 책임이 우리한테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죠. 프랑스 정부로 돌리고 의사들의 협회로 돌리고 이렇게 계속 그 책임을 싹 돌렸다는 것입니다. 보건장관과의 면담 후 루셀 위클라는 다시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즉 시판 중지 결정을 번복한다고 발표했던 것이며 결국 이 회사는 RU486의 시판을 재개했다는 거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피임약이 시판됨으로써 어떤 낙태가 공식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만 이것을 시판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이 CEO가 머리를 굴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회사가 짊어질 책임을 싹 돌리고 난 뒤에 결국 이것을 시판함으로써 이것이 우리는 할 수 없어서 했다라는 것으로 만들어갔다는 것이, 이게 이 큰 회사뿐만 아니라 작은 회사나 작은 팀에 있어서도 이게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은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여우와 같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략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유비에게 제갈량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지략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키는 여우 같은 행동만으로 그의 목표를 달성했으며 그는 간접적이고 영리한 방법으로 그의 동조자들을 꿰어내어 자신의 편에 불러 모았다는 것이죠. 그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예측 가능한 반응들을 활용하여 자신이 주도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이 회사가 책임지고 이것을 시판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다 돌린 것이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잘 배합하고 언뜻 보기에 그것은 마치 그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한 듯이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모든 도덕적 비난, 피임약을 시판했다는 그러한 도덕적 비난을 피하면서 이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키는
세 번째 유형의 결단의 순간이 갖는 주요 3대 요소를 제대로 구해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 결단을 통해서 뭘 이뤘냐면, 첫 번째는 회사에서 자신의 미래를 튼튼히 했다. 자신의 입지를 일단은 회사 내에서 튼튼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프랑스 정부를 결정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사키는 그 약의 시판에 대한 논쟁에 회사가 말려들게 하지 않게 하면서 구성원들과 실무진을 보호했다. 결국 구성원하고 실무들을 보호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입지를 지키고 구성원들을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키는 루셀 위클라가 프랑스 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기술적, 사회적 리더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었다. 이 회사 자체를 국제적으로 리더로서 역할하도록 그렇게 위상을 승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들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그럼 다음 제목으로 넘어가서 팽팽한 긴장을 유지시키는 활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스티브 루이스부터 피터 아다리오, 에두아르 사키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례를 접해 보았지만, 한편으로는 모두 유사한 특징을 지니는 사건들이었는데, 이들 관리자는 자아 성찰이라는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바탕으로 행동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는 여기에서 개인적인 성찰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개인적인 성찰로부터, 개인의 어떤 가치로부터 일이 시작된다. 리더십이. 그러나 이들 세 사람의 성공 정도는 각각 달랐는데, 루이스는 개인적 가치와 기업 세계의 현실사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윤리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아다리오와 같은 경우에는 건전한 개인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세이어 마이크로월드의 경쟁적인 업무 환경 속에서 현실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가치를 적용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죠. 왜냐하면 맥닐이 다른 중간 관리자인 월터스를 통해서 해고당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맥닐의 해고를 막지 못하고 자신의 직업상 경력도 위험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키는 개인적 가치와 조직의 가치를 밀접하게 연결시켜 나갔을 뿐만 아니라 회사 밖의 반대자들과 동조자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예측해냈으며, 그 결과 세상을 뒤흔드는 약품의 시판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위대한 인물,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는 활, 이 위대한 인물이 육성되는 것은 반대자의 존재와 그가 야기하는 감정 때문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결단의 순간에는 그러한 반대자와 감정이 함께 생생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결단의 순간을 통해서 이상주의를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실제 흐트러진 현실 속에 있는 직무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결단의 순간에는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그런 생각들과 아니면 실제 우리 현실이 이제 서로 맞춰지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이 결단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결단의 순간은 단순히 지적인 활동만이 아니며 영감을 행동으로 옮기고 개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록으로 결단의 순간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개인적인 경우에는 나는 누구인가와 관련되어서 개인적 결단. 첫 번째는 이 상황에서 갈등을 빚는 감정과 직관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을 빚고 있는 가치들 중 어느 것이 나의 삶에 가장 뿌리 깊게 내려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들인가라는 것들. 세 번째로는 상상력과 담대함을 가지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개인적 결단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현실적 조건에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현실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업 집단의 관리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 상황에서 윤리 문제에 대한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다른 해석이 있다는 그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윤리적 기준이 있지만 다른 윤리적 기준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어떻게 여기에 대해 디펜스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윤리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해석이 조직 내에서 빚어지는 갈등에서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가. 그러니까 상황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사람들에게 호소리 있게 다가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조직 내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명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았는가.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고 경영자의 경우입니다. 그 최고 경영자는 회사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나는 나의 지위와 우리 회사의 강점을 지키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일을 해왔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우리 회사의 사회적 역할과 주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대담하게 생각하는가. 창의성과 대담함이 나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리더십적 행동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왜냐하면 CEO의 하나의 결정 굉장히 큰 역할을 마치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되고 또 어떤 결단을 낼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야 되는 것이죠. 이건희 회장이 이제 반도체를 들여올 때 과감하게 결단 내리고 이제 들여온 것과 같이 뭐 현대에서 정주영 회장이 자동차 회사를 하겠다고 조선을 하겠다고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과 같이 그 한 번의 결단이 이 대한민국의 어떤 조선 강국으로서 이렇게 그리고 반도체 강국으로서 이걸 이끌어온 것이죠.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비전이 실현되도록 하려면 친밀성, 창의성, 강인함을 어떻게 조합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비평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고위 경영자의 자신 의견 관철을 위해 반대자, 동조자를 주의 깊게 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밀성과 창의성, 강인성을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가를 마키아벨리의 사자와 여우의 비유들을 통해서 잘 설명하면서 사키의 피임약 출시와 관련되어 취한 입장의 번복을 통해 문제를 여우와 같이 해결하는 예시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개인의 가치를 업무 환경에 적용함에 있어서 탁월함과 시적절성 및 넓은 안목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개인적 차원, 그리고 작업 단위의 차원, 그리고 전체 최고 CEO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각각의 그러한 어떤 질문들과 어떤 자질들과 어떤 결단력들이 필요하고 바로 그런 것들을 잘 미리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개인의 비전을 아니면 회사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미리 잘 준비해 놓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로서 친밀성과 창의성 또한 강인성을 잘 유지해 나가면서 주위의 동조자, 반대자를 살피고 자신의 의견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사자의 어떤 그러한 강인함을 가지면서도 여우와 같이 그렇게 지략적이고 치밀하고 그러면서 창의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필수적인 과연 요소는 무엇인가. 결국엔 이것이 하나의 리더십인 것이죠.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리더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고 또 강인하게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함께 또한 치밀하게 계획할 수 있는 것을 길러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말 그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리더십에 대한 공부와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책이나 강의에 참여한 것은 좋겠지만 또한 다른 분야의 여러 책들도 많이 읽는 것이 필요하고요. 결국은 책을 많이 읽고 또 스스로의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들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어떤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적으로 이런 리더십적인 부분에서 개발하기 위하여서
뭔가 내 개인적인 내 자기 자신만의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 삶의 프로세스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일 처리의 프로세스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나의 하루의 어떤 삶의 시간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프로세스를 잘 개발해 나가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러한 리더십들을, 이러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어떤 친밀성, 창의성, 강인성들을 길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또 강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금 많이 날씨가 더워졌는데 건강하시고, 또한 정말 즐거운 그런 시간들 보내시고, 지금 또 약간 장마라서 비가 또 많이 오는데 운전도 조심하시고 한 주간 참 보람 있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